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먼저 특검 관련 속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법원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구속영장 네. 청구 같은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예에 비춰보면은 예. 사실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1시간 조사를 한 이후에 5일 안에 이 인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다만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간 브리핑으로 특검에서는 한 차례 정도 더 부를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에서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강압적으로 막아선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지만 그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죄를 포함시켜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외환죄를 뺀 지금까지 수사가 된, 왜냐하면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또 한 축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도 다 서 있는 법률 지형이 다릅니다. 예. 누구는 처음부터 대단히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일부는 아예 계엄 이 심의 전에는 통보조차 못 받았고 그럼 본인의 심의권을 또 제한받고 나아가서 피해를 봤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심의권을 제한받은 그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의 피해자 지위도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 굵직하게 두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에 어떤 수사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혐의 싶습니다. 입증에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두 번째가 허위 공문서 작성, 세 번째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 중에서 특히 어느 혐의에서 구속 여부가 좀 갈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국무회의에 있어서 국무위원들 일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직권남용으로서도 들어가 있는데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내란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 국무회의의 내용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개헌과 관련해서 추후에 사후적인 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한 것인데 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저 행정적인 서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심의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이 의결 내용에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이런 것들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부분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에서도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전 차장이죠. 전 차장이 뭐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이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조금 속빈 강정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게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란죄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 내란 특검을 법안을 만들 때 외환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한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이야기했던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드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그것으로서 국지적인 전투라든지 이런 교전 같은 것을 도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형법상으로는 외환 유치를 하려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적죄 같은 경우에도 외국과 합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 서로 통모를 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통모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걸 인정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결국 하려면은 일반이적죄로서
인정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약간 좀 모양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북한과의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진 거예요, 아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지금 영장 청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전 영장 발부에 대해서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외환죄와 관련해서 다시 영장 청구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영장 청구서가 모두 분량이 66쪽, 그렇습니다. 66쪽 분량이라고 하고 그중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6쪽에 걸쳐서 이제 설명이 있다고 하던데 일단 내용 설명과 함께 네. 특히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 인멸 우려 관련해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무슨 내용을 예시로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요건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전제 사실이 있고요. 또 도주 우려가 높거나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수가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테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할 때도 입회를 하게 되는데 입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김성훈 차장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자 신분입니다. 유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호인이 퇴거한 이후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변호인이 이해 충돌이 되지 않고 변호사법에 이 불허를 하지 않는 이상 양쪽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특검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을 맞추구나. 더더군다나 경호처 차장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참모이고 지원을 하고 그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엄호를 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명령을 받으면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 그런데 공통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진술이 이렇게 번복이 되거나 결이 달라지는 부분. 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그 직후부터 언론에 타전되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이 사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엄. 왜냐하면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부터 또 전화까지 받아서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이 밑에 지시를 내렸던 그런 참모진들에게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가지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에 경찰에게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총은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 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이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역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하여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무력 있는 사용 거죠. 독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은 엇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치를 하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체포영장을 발부가 나온 것은 공수처의 그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자체가 수사 권한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공수처가 특히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주장하에 말하자면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특검에서는 강희구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좀 번복된 부분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12월 3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반년이 넘은 상황이고
어쨌든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 가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증거는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파티를 했다. 뭐 이런 진술 번복에 있어서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비슷해요. 김성훈 차장도 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없으니까 뭐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 번복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과 가까운 것인가는 결국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파티 의혹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인이나 이런 회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영장 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법원에 이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한 채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수사와 재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게 무리한 영장 청구다 하면서 직접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지 싶어요. 지금 도망할 염려가 높은. 예. 보통은 이런 공적 인물들은 예.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어디에 은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좀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고요. 출국 금지 조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는 예.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검에서는 아마 이 점을 강조하기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더 법원으로부터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이 항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주 우려가 왜 높다라고 보여지냐면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그냥 단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밑으로 다 책임을 방기하고 넘어서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근본을 좀 방어한다기보다는 좀 네. 견죽을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점. 이를테면 특검이 위헌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아예 나를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초반에 했었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게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계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 실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계와 이첩은요 같은 사실상의 통용어로 쓰여요. 특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연말단적인 것으로 법기술을 부린다는 인식을 특검으로서는 갖고 있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거의 증거인멸을 넘어서서 도주 우려까지 방불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피의자다. 이 부분을 재판부한테 좀 소명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에 상당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100%. 보고요. 다만 네. 이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법원 재판부로서는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증거인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예, 강진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히 체포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에서는 수사가 초기인 거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까?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과거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을 때 지기현 판사 개인에 대한 굉장한 그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뭐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판사도 뭐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박감들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지만 꼭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처음에 체포영장 바로 신청을 했을 때도 기각이 되었었잖아요. 다만 그때 기각이 되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수사에 원활히 협조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서는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해도 특검 차원에서는 피의자와의 어떠한 신경전에 있어서 그 좀 더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